6.3 지방선거가 이제 2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 갑의 새 후보가 오늘 나란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정하고 있어 여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를 포함한 전국 이슈 김규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 후보 대진표 속속 확정되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운데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부산 북구갑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하정우 후보는 오후 3시니까 같은 시각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가 2시에 각각 엽니다. 저희도 잠시 후에 2시에 비교하면서 어떻게 좀 개소식 분위기가 있을지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만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사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만 YTN 출연을 위해서 내려가지 않았는데요. 그러셨군요. 아마 전 국민의 시선이 오후 2시에 부산갑 개소식에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라면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듯이 예. 당인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의 당은 당규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천을 받고 해서 이 금배지를 다신 분들이 한동훈 후보의 개소식에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공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정당 지지율이 쭉쭉쭉쭉 이렇게 모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개소식에 가는 것이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부담이 됐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중에 현재의 몇몇 후보들이 몇몇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참석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아무도 안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만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만류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기를 바랬겠었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은 선거판에는 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한동훈 후보의 어떤 선거 캠프에서는 팔이 달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선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세는 쭉쭉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국은 이번 선거 자체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상수 속에서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변수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 보여질 것 같은데 물론 저의 어떤 일정의 어떤 희망사항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오후 2시는 결국 문전성시와 팔이 날리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부산 북구갑의 최대 변수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입니다. 일단 무소속 한동훈 후보 또 박민식 후보는 두 분 다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은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크게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부산을 위한 후보냐 예. 아니면 부산을 이용하는 후보냐의 대결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AI 수석으로서 AI 과학기술인으로서 부산을 발전시키고 또 부산 해양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라는 걸 내걸고 있고, 근데 나머지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의 정치를 위해 가지고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이때만 한철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정말 그 두 후보가 위한다고 한다면야 그 충정으로 본인들이 뭐 단일화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은 그 후보들도 당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까지 엮여 있고 예. 본인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안검사 출신인 정영근 전 의원 후원회장으로 위촉한 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마디 또 거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선거에 나간다라고 한 끝에 장고 끝에 부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절연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윤어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만 본인의 후원 회장이 지난 12.3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성 우파보다 더 강한 말씀을 전해왔던 분을 지금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후원 회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비판을 하니까 이번에 대답하시는 건 뭡니까?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지 후원회장 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도 친윤 공천이네 이런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북극에 있는 어떤 우파들을 좀 더 결집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신의 한 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다리를 잡는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어떤 출마의 정당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이런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지명도는 한동훈 후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조직력이나 아니면 조직력이냐 아니면 본인의 개인의 어떤 개인기냐 이런 부분의 싸움 속에서 본인의 외연을 확정하는 그런 노력이 본인의 진정성을 갉아먹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는 것이 또 경기 평택을입니다. 지금 오자 구도가 펼쳐지게 됐는데 범진보나 범보수 모두 단일화가 좀 요원해 보이거든요. 일단 끝까지 5파전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평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지금 적합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택 시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서로 만약에 네거티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더 이제 뭐 민주당스럽냐 이런 약간 추상적인 이런 구호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예. 평택 시민들께도 그건 굉장히 신뢰가 되겠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평택이 뭐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서는 누가 이 평택 발전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후보인가,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라고 한다면 평택 시민이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은 어떻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 결국에는 이제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게 네. 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김용남 후보랑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로 맞붙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결국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결국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수권 정당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비었는 것은 민주당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넘겨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다만 막판에 가서 어떻게 보면 조국당과의 어떤 정책 협조, 예전 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어떻게 보면 그 조국당 조국 이런 혁신당.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렵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어떻게 보면 범여권의 단일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범야권의 단일화 이슈가 조금 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유이동 그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재선까지 했는 분이고, 지금 현재의 그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야권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3자 구도가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수 쪽에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최종적인 이 당선자가 누가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 각 당 대표들의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 또 선거 운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정청래 대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휴에 이어서 또 영남 찾았습니다. 지금 세종부터 시작해서 부산, 울산까지 돌았는데 정청래 대표의 영남 지원 사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영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서는 험지로 받아들여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하지만 영남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또 불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30년, 40년 동안 국민의힘을 뽑아줬더니 결국 돌아온 거는 뭐냐? 대구가 전국 지역 총생산 최하위권, 예. 사라져가는 도시, 이런 꼴이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영남에서는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가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있는 후보들의 정책이나 인물 경쟁력도 경쟁력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무엇으로 그 대구, 부산을, 울산을 이렇게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라는 힘이 있어야 거기에서 예산도 정책도 이런 거 뒷받침이 되면서 뭔가 바꿔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 수표로서의 역할을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 가서 본인을 내세우고 당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경청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다 해드림 센터장이라는 걸 당에서 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남이 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지금 찾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는 좀 뒤늦게 지역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충청 표심을 공략했고요. 오늘은 부산으로 향하는데 좀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시는 걸 보면은
기존에 특히 미국 갔다 온 이후에 상당히 리더십이 흔들렸지만 최근에 자신감을 가지고 리더십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향인 충청도를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PK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신 유경수 여사의 댁에 가서 이렇게 글을 써놓고 있는 걸 봤는데요. 결국 동남풍을 오히려 밀고 올라오기보다는 충청도에서 표를 다지고 다시 PK로 내려가서 TK에서 이렇게 그 경부선을 타고 올라오는 이런 그 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더십이 흔들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다 끝나고 공천이 끝나면서 이게 보수체가 결집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가운데 리더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이 바로 장동혁 당대표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그와 같은 어떤 방점을 찍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박민식 후보의 오후 2시 개소식에 지금 국민의힘 모든 그 실질적인 어떤 리더들이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TK 지역에서 다시 이제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동남풍을 불고 오겠다라고 하는데 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 캠프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온다고 했지만 오늘 봤더니만 하정우 후보 개소식에는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북구는 안 해드립니까? 그 말은 뭐냐?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하듯이 정청래 당대표가 TK, PK를 돌아가는 것은 명목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의 본 마음은 다가오는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본인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갔다라는 그런 비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TK는 그나마 가지만 PK 지역은 대구에는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등을 통해 가지고 TK, PK 지역에 반민주당 정서, 반 이재명 대통령 정서가 상당 부분 불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은 좀 근데 그렇게 따지시면 장동혁 대표께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나 이런 데서도 한번 좀 얼굴을 비춰주시면 진정성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오늘 선대위 출범했습니다. 근데 선대위 출범하면서 지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내란, 그러니까 한병더 원내대표도 그렇고 내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강조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종합특검 수사나 이런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은 예. 연평도나 뭐 이런 서북 도서에 새로운 어떤 수용 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갱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행보나 이런 걸 보면은 외신 기자와 간담회나 이런 걸 하면서도 여전히 뭐 중국이나 북한을 언급하고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이기는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윤 어게인이나 이런 거에 단절을 선언했던 사람이긴 한데 또 정형근 공안검사 출신 예. 거기다가 심지어 부정선거 관련된 발언까지도 하셨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모시면서 점점 더 이런 12.3 내란의 어떤 그런 유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네. 이걸 완전히 잠재워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한번 발전시키고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재확인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부동산 이슈로 좀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늘 부활을 했는데 장동희 대표가 SNS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서울 집값이 싹 다 올랐고 선거가 끝나면 진짜 지옥에 기다리고 있다. 굉장히 센 워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정부는 매운맛 문재인 부동산 실패 시즌 2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는 좌파 집권 20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5년 만에 정권을 우파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핵심이 부동산 실정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 김영미 건설교통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이 천정부지가로 같이 하니까 아파트가 빵이라고 하면 당장 찍어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 때의 부동산이 안정됐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까 129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서울 시내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정은호 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공급해달라고 했더니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빌라하고 심지어 생활형 숙박시설 얘기를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죠?
쉽게 말하면 그거는 숙박시설, 사람 서울 시민한테 호텔하고 모텔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할 때에 신규 아파트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는 신규 아파트도 있지 않고 양도세 중과세를 통해서 기존 아파트의 매물 공급도 떨어지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를 때 가격이 올라가서 거의 초등학교 5학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울, 강남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 부분 급속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한 상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 시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본인의 주머니에서 세금이 뜯겨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집중 공략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또 SNS 글로 또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광고만 하고 안 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부동산을 이슈로 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공략 포인트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5천은 불가능한 공약이다. 네, 이렇게까지 폄훼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분이 이제 와가지고 뭐 경제나 부동산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심지어 요즘 이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고 이런 거 저 실패로 인정을 하고 뼈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강남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 해요. 그 문재인 시즌2, 박원순 시즌2 그건 오세훈인데? 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장된 지 뭐 1년밖에 안 됐나요? 아니 벌써 5년이나 됐습니다. 예. 네, 온갖 규제를 풀어주겠다, 부동산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당선이 됐는데 5년 동안 그런 신통기획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뭐 재건축, 재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기획에 의한 착공이 4건입니다. 5년 동안. 결국에는 아무것도 공급을 못했어요. 아파트, 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아파트조차도 공급을 못한 오세훈 후보가 무엇을 이제 와가지고서는 내세운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당연히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용산에 1만 호 아파트 공급 내세웠고요. 이런 공급들을 서울 전역, 수도권 전역에 있어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민주당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3, 4인 가구 가정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1인 가구도 살고요. 지금 노년층 부부 2분이서만 사는 가구들도 많고 또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1인 가구, 이런 1인 가구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런 분들한테까지만 30평 아파트, 30평, 40평 아파트 지어놓고 거기서만 살아라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나이별로, 가구별로 거기에 맞는 아파트, 빌라 아니면 뭐 그 밖에 주택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다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뭐 빌라니 하면서 이제 그 뭐 아파트를 안 짓겠다는 거냐라고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정원호, 오세훈 두 후보는 지금 부동산 이슈 또 서로의 부동산 공약을 가지고 또 합과 멀다고 치고받고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한강벨트 핵심 지역인 용산 개발을 놓고 설전해버렸죠. 그렇습니다. 사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면은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뭐 숲처럼 무슨 공원처럼 이렇게 변할 정도로 아직까지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의 어떤 부동산 공급이 되지 않은 것은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으로 정비된 380여 개의 것을 전부 다 해제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 신통 기획을 타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년 걸리던 그 어떤 신통 정비 사업 기간을 12년으로 확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원호 후보가 있던 그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성수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최근에 신통 기획으로 통해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한 번 더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쭉쭉 당길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른바 박원순 시즌2로 돌아갈 경우에는 또다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시내가 노후화되면서 새로운 어떤 서울의 비전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은 눈뜨고 뻔한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제는 단순한 어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넘어가지고 세금까지
똘똘 뭉치면서 이제 그 1가구 1주택자들한테까지도 장기 특별 보유 공제를 없애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이 결국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확 돌려놓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장특 공제에 대해서 없애라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러다가 서울시 넘겨주겠네 하니까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서울시장까지도 민주당으로 넘겨줄 경우에는 결국 6.3 선거 이후에 세금 폭탄을 서울 시민들이 맞을 수 없다라는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선거 전략으로서도 서울 시민들에게 유효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승부 보자, 토론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으니까 관련 뭐 토론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두 측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거판 뒤흔들고 있는 다른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이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예 TF까지 발족하고 선대위 출범 전에 TF까지 발족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방선거 이슈로 좀 작용할까요? 글쎄요. 근데 일단 청와대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뭐 시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조절을 해달라라고 당에 요청을 했고 당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일단 이 특검법의 취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억울하게 뭔가 일을 당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검사나 판사들조차도 어떤 조작을 했다. 검사들이 여러 가지 뭐 이제 진술 여러 가지 뭐 연어 술 파티라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는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끄집어내겠다든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들이 지금 거의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로 드러났고 그렇다면 이거는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되는 단계를 지어주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수사를 해서 실제로 그 검사들이나 그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면은 그 검사들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잘못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은 그 사람들이 기소해 놓은 것들, 저질러 놓은 것들 그런 건 원위치를 시켜줘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식적인 것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공소를 취소시키거나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드러난 사실관계에 맞게 이걸 가는 것인데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그냥 정치 공세를 하는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또 완충장치도 있는 것이요. 특검법에 있어서 만약에 특검이 출범한다고 쳐요. 그럼 만약에 특검에서 그 검사들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겠죠. 거기서 설령 만약에 공소 취소 결정을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그 특검은 자기의 직위와 권한을 걸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관계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시킬 명령권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소 취소를 하면 안 되는데 특검이 공소 취소를 했다? 그러면은 법 왜곡죄 이번에 생긴 법 왜곡죄나 직권남용죄로 본인이 처벌받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자,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반론은 들어야 돼서 짧게 좀 짧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사법 내란이다라는 얘기에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정당하라고 하면 오히려 대놓고 6.3 지방선거 때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재판 취소법은 하지 말라라고 못하죠? 결국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8, 9명은 이걸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 모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개딸님들만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그 패를 쉽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6.3 지방선거에 선거 공약으로 내거십시오. 알겠습니다. 전국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